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그 다음 개별원가 계산의 마지막 모형이라고 봐야 돼서 실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 마지막 분문별 원가 계산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왜 필요한지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빨리 하는 거는 정상 개별이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느리니까 그죠? 빨리 하자고 한 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얘는요.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은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 기존의 제주간접비 배부율을 구해서 뿌려주는 이 모형이 부정확하다는 건가? 맞아요. 부정확해요. 왜 부정확한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주간접비가 만약에 140이 집계된 공통비가 140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140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모형만 일단 전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원가 집합 모았어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모아가지고 이거 배부율 구해가지고 우리 배부율 구했잖아요. 배부율 구해가지고 여기 하나를 구해가지고 원가 대상에다가 배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40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장 전체 배부율이라고 해요. 공장 전체 배부율이다. 근데 제주간접비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가 요소가 직접 재료비. 그거는 원가 요소가 하나예요. 재료의 소비액. 자,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 인간의 노동 소비액. 하나예요. 하지만 제주간접비 안에는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그죠? 간접 경비. 공장의 임차료, 재산세, 그죠? 공장 직원들의 있죠. 뭐 사무직 직원들의 급여 등등등. 공장 사무직. 굉장히 많은 원가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뭐 전기료 등등등. 즉, 이 말은 이 제주간접비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다 다른데, 발생한 원인이 다 다른데, 그 원인을 무시하고 단지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딱딱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의 원가는 요 인과관계에 있으면 요걸 가지고 적용해주고, 뭐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퉁쳐서 하나로, 그죠? 해버리면, 이거 원가 계산이 부정확하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조금 어떻게 해야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모형이 바로 있죠. 부분별 원가 계산이에요. 부분별 원가 계산. 부분별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부문을 나누는데 크게 이건 전체 그림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모형이 나타났구나. 그래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니까요. 자, 제주간접비가 140 있어요. 140을 쉽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공장 전체 배부율 하나를 구해가지고 뿌려줬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문을 나눠요. 부문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눠요. 크게. 부문을 크게 서포트하는 보조 부분하고 실제 제조를 담당하는 제조 부분으로 크게 나눠요. 이걸 구분한다고요. 보조 부분하고 제조 부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나눠봐라. 그리고 여기에 보조 부분은 뭐 전기를 담당하는 동력이랄지 수선을 담당하는 수선부랄지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조를 담당하는 있잖아요. 그 라인이 뭐 생산 1과, 2과, 3과, 4과 뭐 이런 식으로 공장에 가보면 그죠? 부서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모형을 설명할 때는 많으면 너무 복잡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모형을 만들 때 이렇게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2개만 있다고 가정하고 제조 부분도 많이 있지만 2개만 있다고 가정해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140을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 하는 거예요. 발생한 장소별 140의 계정 과목을 장부를 펼칩니다.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전기료가 있더라고요. 20만 원. 전기료가 발생한 곳이 어디죠? 계량기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동력부서에 계량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부서가 동력부서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기료를 여기에 일단 배분하자 이 말이에요. 20만 원 이런 식으로 20만 원 배분하자. 그리고 쭉 내역서를 보니까 수선비를 청구한 있죠. 수선비 청구액이 있는 거예요. 수선비. 그 수선비를 청구한 것이 어디죠? 수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한 장소를 이거 30만 원을 찍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은 계정으로 절단 부분에 40만 원.
조립 부분에 50만 이렇게 있잖아요. 배부하자는 거예요. 140을 일단 첫 번째 발생한 장소별로 일단 찍게 하자 이거죠. 찍게 해서 뭐 어쩌자는 거잖아. 보세요. 여기에 일으킨 이 결과 있죠. 전기로. 이 결과를 일으킨 수선비 있잖아요. 이거 얘들이 쓴 거예요. 얘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가 쓴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전기를 썼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계량기가 여기서 돌아가지고 발생한 것 뿐이고 수선비는 수선 부서에 쓴 거예요. 자기 수선한다고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뭐예요? 수선을 의뢰했기 때문에 단지 청구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예요. 이 결과의 원인은 어디 있는 거죠? 이 30의 원인은 다른 부서에서 수선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인과관계를 반영하면 할수록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반영하면 할수록 원가 계산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발생한 40이 있다. 그죠? 얘는 조립 부분은 50이 있다고. 그러면 네가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네가 여기서 책임져야 될 원가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잖아요. 네가 여기서 배분받아야 될 거면 네가 여기에 전기로 사용한 거하고 수선비 의뢰한 거 있잖아요. 이 원가를 유발시킨 이 원가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선 부분에도 받고 여기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가를 이쪽에 이제 배분을 쫙 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다고요. 배분하는 방법이 출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배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나와요. 근데 이론 문제는 그냥 10분이면 돼. 그냥 강의 10분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계산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 7대3 정도 비율, 이론이 7, 계산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3,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는 뭐 할 것도 없고 계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나오니까. 근데 상호배분법은 어려워서 안 넣어요. 그래서 계산은 요 두 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배분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분 기준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사람의 노동 시간도 있고 기계 작업 시간도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 기계 작업 시간이에요. 기계 작업 시간도 어떤 기계 작업 시간도 1000시간 있고 1000시간 들었고 자 그럼 직접 노동 시간은 500시간 들었다 할게요. 이거 만든다고. 그러면 절단은 기계가 하고 조립은 사람이 한다 하면 여기에 있는 있잖아요. 절단과 여기 조립 부분에 각각 배부를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모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엄청난 140을 단지 하나의 기준으로 구해서 뿌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모형은요. 인과관계를 반영한 후에 얘를 받았죠. 인과관계. 받은 후에 요 배부위를 뭐예요? 요 배부위를 하나 구하고 절단은 기계가 한다면 기계 작업 시간 나눠가지고 배부위를 하나 구하고 조립은 사람이 한다면 사람이 더 인과관계 맡은 부분이 직접 노동시간이잖아요. 요거 구해서 여기 배부위를 하나 구하고 여기 또 하나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배분을 쫙 하고 그죠? 배분을 해서 하나 배분하고 요것도 배분 2 해서 뭐야? 요렇게 배분하면 뭐야? 처음에 했던 140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보다 훨씬 뭐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바로 뭐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요. 이 모형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인과관계를 반영하고 부분별로 배분을 다양하게 더 많이 해서 뭡니까? 배분하면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빗대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있잖아요. 우수한 인재를 뽑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 뽑을 때 면접을 한 번만 볼까요? 아니잖아요. 1차 면접이 아니고 2차, 3차 면접 막 보잖아요. 그죠? 그쵸? 1차 면접도 보고 2차 면접도 보고. 왜 2차, 3차를 볼까요? 이 사람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더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보고 3차 면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1차 면접이 아니라 2차 면접, 3차 면접 보면 싫다 하지 말고, 아, 이 회사는 사람을 정확하게 뽑으려고 하는 거구나. 좋게 봐야 되죠,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2차 면접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무자 파트로 많이 들어갔어요. 1차 면접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을 보는 거예요. 뭐 자기의 언변이랄지, 혹시, 그죠? 장애가 없는지, 그죠? 그런 것들 봐요. 저희 회사, 옛날에 제가 채용을 1년 해봤는데, 인사과장을 한 1년 해봤는데, 그 채용할 때 저희 회사의 전통이 뭐냐면, 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일단 앉았다 일어서야 돼요. 앉았다 일어서. 손가락은 뭐예요? 이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손가락을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할 때 말이 너무 어눌한지, 그죠?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후에 어떻게 하느냐면, 2차 면접에서는 이제 실무자 면접이에요. 전공별로 뭐예요? 그때 제가 경력과장이었고, 우리 재무이사님이 들어가는데, 보통 경력회계팀장이 들어가는데, 없을 때는 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경력사원 뽑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 계산할 줄 아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익의 기숙식이랄지 법인세법이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력사원은 뭐야? 경력사원은 뭐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는 것이고, 고졸 인턴은요. 고졸 인턴은 고등학생 애들 오잖아요. 고3들 애들. 그러면 애기들 오니까 걔들 보고 복식부기가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답하는 수준을 보고 이렇게 하고, 대졸자가 들어오면요. 전공자가 물어보면 전공자에 관한 걸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1억이라면 회사에 왜 당기순이익이 1억이 없을까요? 은행에 왜 1억이 없을까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하는 수준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현금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익은 발생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라고 했잖아요. 현금에 유익이 없더라도 수익 잡을 수 있는 거고, 현금에 유출이 없더라도 비용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발생주의 이익이죠. 현금이 꼭 있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생주의 이익이기 때문에 현금이 매칭이 꼭 그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딱 하면요, 그냥 얘기를 발생주의 이익이라는 말만 하면 그냥 알아들어. 이 사람이 내공이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데 계속 5분 10분 있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있죠. 분명히 있죠. 면접할 때 영어 쓰지 말랬는데 영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면접할 때 갑자기 한국말로 하다가 뭐야, 한국말로 막 자기 소개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럼 제가 끊어버려요. 제가 분명히 영어로 면접하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하라고 할 때 좀 하라고.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영어 잘하는 걸 막 뽐내려는 거예요. 되게 재수없는 친구들이. 하라 할 때 안 하고 꼭 이상할 때 그러면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런 걸 왜 그럴까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느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에 이제 융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의 사원을 보세요. 사원을 보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보면 참을린이고 화합할 화예요. 그죠? 화합하려고. 이건 뭐예요? 참을린이라고. 회사의 사원을 보는데, 그죠? 참을린, 화합할 화 이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잘 참는 사람 있죠. 창의적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죠? 제 1덕목이에요. 근데 딱 가보니까 회사의 사원이랄지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원하고 창의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 창의적인 사원의 사고에 대한 역량의 강화, 이런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그런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스마트해진다고. 면접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붙으려면 회사의 분위기를 딱 보고 들어가야 돼요. 딱 보고. 그 작은 기업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그죠? 작은 중소기업은 실제 회사를 가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만나면 안 돼. 회사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커피숍에서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회사를 가봐야 된다고. 그리고 회사를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떤지를 캐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눈이 있죠. 막 눈웃음을 치면서 막 반기는 있죠. 그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고.
야, 신입사원 왔네? 어떤 사람일까 막 궁금하죠. 근데 딱 들어갈 때 보니까 그저 직원들이 나를 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눈빛이 아, 쟤 또 피곤한데 왔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는 저 피곤한데 온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 눈빛이. 그러면 좋은 회사 아니라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잘 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구직자도 있죠. 스마트 해야 된다고요. 구인업체만 스마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직자도 약간 눈치껏 해서 딱 보고 그걸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저 사람은 제가 딱 보면 그저 급여가 저 사람은 300짜리인데 항상 300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400을 달래요. 안 맞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는 300을 주려는 용의가 있는데 얼마 희망 연봉 이렇게 하니까 150 적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대도요. 이 사람은 한 300 정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줄 용의도 있는데 150 비망 연봉. 조금만 줘도 저는 회사만 붙여주면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자기의 적정 공정시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적절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 정도 받는다고 그 정도 받는다면 안 돼. 그건 나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은 있죠.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 하려면 100살 먹은 사람이 연봉을 몇십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나이, 내 친구가 이렇게 받으니까 나를 받는다. 그 말처럼, 그래서 우둔한 말이 없어요. 희망 연봉, 이걸 급여를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통 본인이 이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보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럼 자기가 이렇게 적은 근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친구들이 그 정도 받으니까. 친구하고 지하고 능력이 같냐고요. 그런 애들은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면접은 곤욕스러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합리적으로 잘 대답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면접이다.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기가 좀 빠졌네요. 갑자기 왜 이거 나왔지? 면접 얘기 나와서 그렇게 됐네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일단 인과관계를 반영해서 이쪽에 넘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죠? 이론적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그 서술 문제는요, 세 개 다 내요. 이론 문제는 세 개를 다 내고 계산 문제는요, 두 개만 내요. 근데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은요, 압도적으로 얘를 많이 내요. 얘를 많이 내요. 얘를 계산 문제 많이 내고 얘도 내긴 내는데 이 정도 하나 정도예요. 얘는 안 되고 계산 문제 그렇게 돼요.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요. 세무 1급은 얘만 내요. 압도적으로 내고 얘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급수마다 좋아하는 파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는 약간 더 나은 부분을 합니다. 직접 배분법 볼게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직접 배분법은 서로 상호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동력하고 수선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보조 부분끼리 서로 동력을 주고 전기료를 얘가 쓸 수 있고 수선을 얘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용역 수수를 그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고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어. 너무 힘들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거를 얘한테만 주고 끝내자. 그 방법이 뭐예요? 직접 배운법이에요. 최고 무식한 방법.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걸 다 인식해야 돼. 이게 뭐죠? 상호 배분법. 그러니까 가장 그죠? 계산이 정확하겠죠. 하지만 계산은 정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극단이죠. 최고 무식한 거 직접 배분법. 상호적으로 전부 다 비율을 서로 주고받는 걸 다 인식하는 방법이 상호 배분법. 계산의 정확성은요. 당연히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고 단계 직접 배분법이 뭐예요? 최고 무식한 방법이 되겠죠. 그럼 단계 배분법이 뭐냐? 시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계 배분법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요걸 잘 내는 거예요. 얘는 배분 순위가 필요한 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분 순위. 자, 이거에 대한 의미 볼게요. 최고 무식한 게 직접 배분법이잖아요. 직접 배분법인데 얘는 일부만 인식하거든요. 한쪽은 만약에 부분이 두 개 있으면 한쪽은 인식하고 한쪽은 인식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어 달리기를 한다 할게요. 이어 달리기를. 그러면 100m를 그 다음에 이어 달리기를 하면 바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한 사람은 100m에 10초고 한 사람은요 15초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록이 좋은 10초회를 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해서 15초회를 뛰게 하면요, 배분수를 잘못 정하면 오히려 뭐예요? 기록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치명적 약점이 바로 요거예요. 배분 순위를 잘못 정하면 오히려 직접 배분법보다 더 원가 계산이 더 부정확해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배분 순위가 정말 중요한 모형이에요. 배분 순위를 정해서 하는 모형이 뭐라고요? 단계 배분법이라고요. 얘는 다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인식한다고. 자, 이거 인식 안 해. 얘는요, 일부만 해. 얘는 다 해. 알겠죠? 그게 바로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와요. 이론 문제 그렇게 70%예요. 근데 이제 계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너무 남 준비 안 했는데 틀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산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면 불수치약으로 했죠. 그죠? 3개 딱 해서 불리한 차이. 그죠? 과소배분해서 딱 했다면 얘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계산을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지?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온다는 걸 설명할게요. 다음 중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가장 옳게 설명한 것. 옳게 설명한 것. 자, 직접 배분법은 서로 보조 부분 간 서로 주고받는 상호, 그죠? 용역 수수를 가장 잘 반영합니까? 아니요, 얘는 인식 안 하는 거라고. 서로 보조 부분끼리 서로 인식 안 하는 방법. 가장 잘 못하는 거고. 단계 배분법은 상호 배분법보다 뭡니까? 우수합니까? 아니에요. 최고 우수한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 아니고 상호 배분법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